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학습 목표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요 영토. 여기 영토 있죠? 영토와 또 그곳에 사는 국민, 그리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 요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요 영토와 국민과 요 주권이 바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추어야 할 3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나라 국민으로 구성원으로 살면서 그 나라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바로 요것이 합쳐지면 올바른 국가가 성립되게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는데요. 인간은 원래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부터 모여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점점 커져서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국가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에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홉스입니다. 홉스는 국가가 없는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러는데요. 홉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은 자기 보존용, 즉 자신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욕구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서로 간에 자신의 보존, 그런 욕구를 위해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싸움 속에서 그 자신의 보존에 대한,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자. 그 처벌을 맡은 기관이 바로 국가가 되겠죠. 서로 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각각 개인이 있을 때 이 개인들이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만약 싸우게 되면 이 셋이 약속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단체, 즉 국가라는 것이죠. 이 국가가 여기에 왕도 뽑고 법도 만들고 이래서 이들이 계약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왕이라든가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보다 국가 권력이 약하게 된다면 처벌을 하거나 조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홉스는 절대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회계약설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홉스에 의해서 바로 이 사회계약설,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그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역할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죠. 국가가 개인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삶이 계속 어지럽혀진다 그러면 그 국가는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제공입니다. 이렇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 시 그 결과를 예상해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써보자. 첫 번째,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사관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가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재발급받고 신분을 보장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몸이 불편한데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렵다. 어머니도 이제 힘드시니까 국가에다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서 도움을 줍니다. 역시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자, 15소년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체험앤 기숙학교 학생 중 14명은 뉴질랜드 해안 일주여행을 떠나기 위해 슬라우기호에 오르나 뜻밖의 사고로 14명의 소년과 어린 수습 선원 1명만을 태운 채 배는 표류한다. 낯선 해변에 좌초한 소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음이 안 맞는다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므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섬에 상륙하는 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용감하게 선두에 나선 고든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또 야간 경비조,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비할 사람 등을 정해야 했는데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 소년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규칙을 세웠고 그리고 사냥과 낚시 등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분담하며 작은 공동체를 세웠다. 자, 윗글의 소년들이 각자 살겠다고 흩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살겠다고 흩어졌다면 아마 무인도에서 여러 짐승들도 만나게 되겠고 여러 어려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힘들었겠죠. 혼자서 힘으로는 무인도의 거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배고픔이나 맹수의 공격 등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윗글의 소년들이 만든 공동체와 오늘날의 국가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의 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홉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바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되겠죠. 오늘날 국가하고 바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약속에 의해서 대표를 뽑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전체를 이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비슷한 정치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그 밖에 안전을 담당하는 야간 경비조는 경찰제도, 또 먹을 것을 담당하는 농업, 잠자리 담당은 서비스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은 국가와 유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의 유형과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국가의 유형. 국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입니다. 소극적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목표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치안 유지, 또 국토 방위와 같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 또는 최소한의 공공사업 정도로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설치 정비, 또는 병원이나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국가가 그 개인의 삶에 최소한으로 간섭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빈부의 차이는 결국 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것을 줄이다 보니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국가가 강요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동선 또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적극적 국가관, 오늘날의 복지국가관이라는 의미인데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식사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는 국가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기초수급보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복지 쪽으로 너무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면,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복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또 국가의 역할이 또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국가가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안전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강제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안전벨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게 되었죠. 국가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전벨트를 할 때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안전하게 되고,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강제로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국민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국가가 시행하는 것은 그 국민의 안전 쪽에 더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는 어디까지가 내 자유냐?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평등. 모든 국민이 혜택과 기회를 골고루 가진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기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여러분들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다 1인 1표씩이 있죠. 평등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법에 호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 다섯 번째, 복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죠. 그럼 여섯 번째,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지금 6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같은 6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걸어다니기 불편하고 골목길도 엉망이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치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해. 국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치안이나 국방 같은 일만 해야 해. 국가가 이러한 역할 외에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해. 시내 곳곳에 눈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국가가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개인들이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치워야 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야. 위에서 배웠듯이 아람이와 재영이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람이는 바로 소극적 국가관,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국가는 큰 일들, 국방이라든가 치안, 공공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영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가 어떤 그 개인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힘드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의무를 지워주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 적극적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이 한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의무를 준다든지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 두 사람의 의견 중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의견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영이가 옳을 수도 있고 아람이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 재영이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생활을 하면서 집 앞에 눈을 치우는 문제도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게 되었다. 지나치지 않는 수준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면 모두가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영이는 복지국가, 즉 적극적 국가관을 얘기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 삶이 좀 더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건 힘든 것이 되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국가가 없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본다. 누구는 국가가 없는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본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이야기를 했죠. 누구일까요? 네, 홉스입니다. 사회계약설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국가가는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관은 두 가지가 있었죠.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 소극적 국가관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왜 그랬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극적 국가관은 국민의 삶을 보다 더 수준 높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 소극적 국가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68쪽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